연 학비 6만 3천 달러 미국 명문 사립학교가 완전히 무너졌어요. 완벽하게 준비된 일본 수학여행이 덫이 된 거죠. 47명 학생들이 탄 비행기가 갑작스럽게 다른 나라에 강제 착륙하면서 모든 계획이 산산조각 났거든요. 그런데 단 하룻밤, 딱 하나의 학교 급식실에서 이 아이들에게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세상은 이렇게 말했죠. 돈으로 해결 안 되는 게 어디 있냐고. 하지만 지금은 이 학생들이 6개월 치밀하게 준비한 일정을 포기하고 전혀 다른 선택을 했거든요. 과연 그 하룻밤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궁금하다면 구독 버튼 하나로 응원이 됩니다. 바로 들어가 보죠. 안녕하세요. 저는 보스턴에 위치한 브룩라인 아카데미라는 사립학교에서 학생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 학교는 1892년에 설립된 전통 있는 교육기관으로 연간 학비만 6만 3천 달러에 달하는 곳이에요. 매년 3월이면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위한 특별한 행사가 있는데 바로 국제문화체험 수학여행입니다. 올해 우리의 목적지는 일본이었어요. 정확히는 도쿄와 교토였습니다. 학생회에서는 벌써 6개월 전부터 이 여행을 준비해왔어요. 항공편 예약부터 호텔 숙박, 현지 가이드 섭외, 그리고 방문할 문화재와 박물관 일정까지 모든 것이 치밀하게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저희 학교 학생들은 대부분 유복한 가정 출신이에요. 아버지가 하버드 의대 교수인 친구도 있고 어머니가 보스턴 심포니의 바이올리니스트인 학생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학생이 해외여행에 익숙한 건 아니었어요. 특히 아시아권 여행은 많은 학생들에게 처음이었습니다. 3월 둘째 주 금요일, 출발 하루 전이었습니다. 학생회실에서 마지막 점검 회의를 하고 있었어요. 참가 학생은 총 47명, 인솔 교사는 5명이었습니다. 여행 기간은 8박 9일로 첫 3일은 도쿄에서 현대 일본의 문화를 체험하고 다음 4일은 교토에서 전통 문화를 배우는 일정이었어요. 마지막 하루는 오사카에서 자유시간을 보낸 후 귀국하는 계획이었습니다. 제가 학생회장으로서 가장 신경 쓴 부분은 안전과 비상계획이었어요. 모든 학생의 여권과 비자를 재차 확인했고 현지 응급 상황 대응 매뉴얼도 준비했습니다. 일본 현지의 한국국제학교와도 연락을 취해뒀어요.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서 말이에요. 그날 오후 역사 담당인 밀러 선생님이 학생회실로 오셨습니다. 선생님은 이번 여행의 총책임자셨어요. 50대 중반의 선생님은 젊은 시절 일본에서 2년간 영어를 가르친 경험이 있으셔서 일본어도 어느 정도 구사하실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내일 오전 6시에 학교에 집합해서 버스로 로건 국제공항으로 이동한다고 다시 한번 공지하셨어요. 항공편은 JAL 61편으로 보스턴에서 도쿄 나리타까지 직항으로 약 14시간 소요된다고 하셨습니다. 시차는 14시간이니까 토요일 오전에 출발해서 일요일 오후에 도착하는 일정이었어요. 학생들의 흥분은 최고조에 달해 있었습니다. 복도에서 만나는 3학년들마다 일본 여행 이야기를 했어요. 누구는 애니메이션 굿즈를 사겠다고 했고, 누구는 전통 기모노를 입어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특히 교토의 금각사와 후시미 이나리 신사를 직접 보게 된다는 생각에 들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서 마지막 짐 정리를 했어요. 여행용 캐리어에는 일주일치 옷가지와 필수품들을 넣었습니다. 카메라도 챙겼고 일본 가이드북도 가져갔어요. 어머니께서는 감기약과 소화제도 챙겨주셨습니다. 아버지는 여행자 수표와 현금을 건네주시면서 안전하게 다녀오라고 하셨어요. 잠들기 전 저는 이번 여행이 단순한 관광이 아니라 우리에게 새로운 문화를 경험할 기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미국과는 완전히 다른 아시아의 문화, 특히 일본의 예의와 질서, 그들의 교육 시스템과 사회 구조를 직접 보고 배울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 될 것이라 기대했어요. 토요일 새벽 5시에 일어나 간단히 아침을 먹었습니다. 부모님께서 공항까지 차로 데려다 주셨어요. 학교 주차장에는 이미 대형 버스가 대기하고 있었고 학생들이 하나둘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설레는 표정이었어요. 밀러 선생님께서 출석을 부르시고 안전수칙을 다시 한번 당부하셨습니다. 버스가 출발할 때 학생들은 환호성을 질렀어요.
드디어 우리가 그토록 기다린 일본 여행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로건 공항까지는 약 40분 정도 걸렸어요. 체크인을 마치고 보안 검색대를 통과한 후 우리는 출발 게이트에서 대기했습니다. JAL 항공기는 예정대로 오전 11시 30분에 탑승을 시작했어요. 좌석은 242 배치였고 저는 창가 자리에 앉을 수 있었습니다. 이륙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기내식이 나왔어요. 일본 항공사답게 일식과 양식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일식을 선택했어요. 작은 도시락 형태의 식사였는데 밥과 생선, 그리고 여러 가지 반찬이 예쁘게 담겨 있었습니다. 14시간의 긴 비행이었지만 기대감 때문인지 시간이 생각보다 빨리 흘러갔어요. 영화도 보고 일본어 회화집도 읽어봤습니다. 친구들과 일본에서 할 일들에 대해 이야기하기도 했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 모두는 계획대로 도쿄에 도착해서 예정된 일정을 소화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 누구도 목적지가 바뀔 수 있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완벽하게 준비된 여행, 치밀한 계획, 그리고 설렘 가득한 학생들. 모든 것이 순조로웠습니다. 태평양을 건너는 14시간 동안 저는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시간을 보냈어요. 처음에는 푸른 바다가 끝없이 펼쳐져 있었고 점차 구름이 많아지더니 나중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친구들은 잠들어 있었고 저도 몇 시간 정도 잠깐 눈을 붙였어요. 비행기가 하강을 시작한 건 예정 도착 시간보다 약 30분 전이었습니다. 기내 승무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좌석 벨트 착용 사인이 켜지고 승무원이 기내를 돌아다니며 승객들의 좌석을 확인했습니다. 저는 드디어 일본에 도착한다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어요. 그런데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예상했던 것과 달랐어요. 도쿄 주변이라면 높은 건물들과 도시의 불빛이 보여야 했는데 보이는 건 산과 들판뿐이었습니다. 게다가 날씨도 좋지 않아 보였어요. 비가 내리고 있었고 구름이 매우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기장의 목소리가 기내에 울려 퍼졌어요. 영어와 일본어로 동시에 안내방송이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일반적인 착륙 안내인 줄 알았는데 내용을 자세히 들어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도쿄 나리타 공항에 기상 악화로 인한 운항 중단 상황이 발생했다고 했습니다. 기록적인 폭설과 강풍 때문에 안전한 착륙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었어요. 따라서 비행기는 대체 공항으로 향한다고 안내했습니다. 그 대체 공항은 한국의 인천국제공항이었습니다. 기내에 웅성거림이 시작됐어요. 학생들이 하나둘 잠에서 깨어나며 상황을 파악하려 했습니다. 저 역시 당황스러웠어요. 6개월간 준비한 일본 여행이 한국에서 시작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밀러 선생님께서 자리에서 일어나 학생들을 진정시키려 하셨습니다. 선생님도 예상치 못한 상황이었지만 침착하게 대응하시려 노력하셨어요. 일단 한국에 착륙한 후 상황을 파악하고 일본 날씨가 회복되는 대로 다시 출발하면 된다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의 불안감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어요. 누군가는 여행 계획이 모두 틀어진다고 걱정했고 다른 학생은 한국에서 하룻밤을 보내야 하는 상황에 대해 불만을 표했습니다. 저 역시 학생회장으로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인천공항 착륙은 생각보다 순조로웠습니다. 비행기가 활주로에 닿는 순간 밖으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기내 안내방송에서는 승객들이 당분간 기내에서 대기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입국 절차와 임시 숙소 배정 등을 위해 관련 기관과 협의 중이라고 했어요. 약 1시간 정도 기내에서 기다린 후 드디어 하기 허가가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입국이 아니라 특별한 절차를 거쳐야 했어요. 우리는 모두 임시 체류자 자격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여권 검사는 간소화되었지만 우리의 모든 여행 서류와 일정표를 확인받아야 했어요. 공항 직원이 우리를 별도의 대기실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서 한국관광공사 직원과 우리 학교 측이 협의를 진행했어요. 일본 날씨 상황을 확인한 결과 최소 24시간은 더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폭설의 영향으로 도쿄 지역 전체가 항공기 운항을 중단한 상태였거든요. 문제는 숙소였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이라 공항 근처 호텔들은 이미 만실이었어요. 47명의 학생과 5명의 교사를 수용할 수 있는 곳을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밀러 선생님께서는 계속 전화를 하시며 해결책을 찾으려 하셨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았어요. 그때 한국관광공사 직원이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과 연계해서 임시로 학교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었어요. 정확히는 인천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는 한 고등학교에서 하룻밤 머물 수 있도록 배려해주겠다는 제안이었습니다. 학생들의 반응은 엇갈렸어요. 호텔이 아닌 학교에서 자야 한다는 사실에 불만을 표하는 학생들도 있었고, 새로운 경험이 될 것 같다며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현실적으로 다른 선택지가 없다고 판단했어요. 밀러 선생님께서는 학교 측과 통화한 후 이 제안을 수락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안전하고 깨끗한 시설이며 무엇보다 47명이 모두 함께 머물 수 있는 공간이라는 점이 결정적이었어요. 호텔에서는 이런 대규모 그룹을 한 번에 수용하기 어려웠거든요. 오후 6시경, 우리는 인천공항을 떠나 버스에 올랐습니다. 목적지는 서울 강남구에 있는 한 사립 고등학교였어요. 버스 안에서 학생들은 여전히 아쉬움을 표했지만 동시에 예상치 못한 한국 체험에 대한 호기심도 보였습니다. 버스는 고속도로를 달렸어요. 창밖으로는 한국의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높은 아파트들과 네온 사인이 켜진 상가들, 그리고 질서정연하게 달리는 자동차들. 미국과는 확실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건물의 밀도도 높았고 모든 것이 더 집약적으로 보였습니다. 약 1시간 후 우리는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학교는 생각보다 큰 규모였어요. 현대적인 건물과 잘 정돈된 조경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시간까지 우리를 기다려준 학교 관계자들의 배려에 감동했어요. 학교 교감 선생님께서 직접 나와 우리를 맞이해 주셨습니다. 영어로 간단한 인사를 나누었고 앞으로의 일정에 대해 설명해 주셨어요. 체육관에서 잠을 자게 될 것이고 저녁 식사도 학교에서 제공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까지도 우리는 이것이 단순히 하룻밤 머무는 임시 방편이라고 생각했어요. 내일이면 다시 비행기를 타고 일본으로 향할 것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이 학교에서의 경험이 우리의 여행 계획을 완전히 바꾸게 될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학교 건물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복도에 정돈된 분위기와 벽에 붙어있는 각종 게시물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미국 학교와는 확실히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더 조용하고 더 체계적이며 어떤 면에서는 더 진지해 보였어요. 한국 학교 건물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저는 복도의 분위기에 놀랐어요. 브룩라인 아카데미와는 확연히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우리 학교는 역사가 오래된 만큼 고풍스러운 분위기였는데 이곳은 현대적이면서도 실용적인 느낌이었어요. 복도 바닥은 반들반들하게 왁스칠이 되어 있었고 벽면에는 각종 게시물들이 체계적으로 붙어 있었습니다. 학교 행사 안내, 진로 상담 일정, 그리고 다양한 동아리 모집 포스터들이 질서정연하게 배치되어 있었어요. 무엇보다 인상적이었던 건 청소 상태였습니다. 저녁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곳이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교감 선생님께서 우리를 체육관으로 안내해 주셨습니다. 가는 길에 교실들을 지나쳤는데 창문을 통해 내부를 볼 수 있었어요. 책상과 의자가 반듯하게 정렬되어 있었고 칠판도 깨끗하게 지워져 있었습니다. 우리 학교에서는 방과 후에 이렇게 정리된 교실을 보기 어려웠거든요. 체육관에 도착했을 때 이미 매트와 베개, 담요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학교 측에서 미리 준비해둔 것이었어요. 남녀 구분해서 공간을 나누었고 샤워실과 화장실 위치도 안내해 주셨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준비되어 있어서 놀랐어요. 밀러 선생님께서는 교감 선생님과 내일 일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일본 날씨 상황을 확인해 보니 폭설이 예상보다 오래 지속될 것 같다고 했어요. 최소 이틀은 더 기다려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최소한 내일 하루는 더 이곳에 머물러야 했어요. 학생들은 각자 자리를 잡으며 상황에 적응하려 했습니다. 처음에는 불편함을 호소하는 친구들도 있었지만 점차 새로운 환경에 호기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특히 체육관 시설이 우리 학교보다 훨씬 현대적이고 잘 갖춰져 있다는 점에 모두들 놀라워했습니다. 저녁 7시쯤 학교 관계자가 와서 저녁 식사 준비가 되었다고 안내했어요. 우리는 급식실로 이동했습니다.
급식실 역시 깔끔하고 현대적인 시설이었어요. 스테인리스 스틸로 된 배식대와 깨끗한 테이블들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놀라운 건 음식이었어요. 우리가 예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미국에서 아시아 음식이라고 하면 중국 음식이나 일부 일본 음식 정도였는데 이곳의 식단은 그와는 차원이 달랐어요. 식판에는 흰쌀밥과 된장국, 그리고 여러 가지 반찬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김치, 나물, 구운 생선, 계란말이까지 다양한 음식들이 작은 용기에 정갈하게 담겨 있었어요. 처음 보는 음식들이 많았지만 색깔과 배치만 봐도 영양을 고려해서 구성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김치부터 맛봐봤어요. 처음에는 매콤한 맛 때문에 깜짝 놀랐지만 씹을수록 독특한 풍미가 느껴졌습니다. 다른 친구들도 하나씩 시도해보기 시작했어요. 어떤 친구는 나물을 맛보며 신기하다는 표정을 지었고 다른 친구는 된장국의 구수한 맛에 놀라워했습니다. 식사 중에 더욱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이 모든 음식이 무료로 제공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따로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고 했어요. 브룩라인 아카데미에서는 점심 한 끼에 $15 정도를 지불해야 했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다양하고 영양가 있는 식사가 무료로 제공되는 것이었어요. 식사 후 우리는 학교를 둘러볼 기회를 얻었습니다. 교감 선생님께서 직접 안내해 주셨어요. 도서관, 과학실험실, 컴퓨터실 등을 차례로 둘러봤는데 시설의 수준이 상당했습니다. 특히 과학실험실의 장비들은 우리 학교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을 정도였어요. 도서관에서는 학생들이 늦은 시간까지 공부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집중해서 책을 읽고 있는 학생들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우리 학교 도서관은 주로 과제를 위한 자료 검색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여기서는 정말로 공부하는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었습니다. 컴퓨터실의 장비도 최신형이었어요. 모든 컴퓨터가 동일한 사양이었고 책상과 의자도 통일되어 있었습니다. 정리정돈 상태도 완벽했고요. 우리 학교에서는 컴퓨터마다 사양이 다르고 일부는 고장난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경우도 있었는데 말이에요.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학교 전체의 시스템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청소부터 시설 관리, 그리고 교육 프로그램까지. 모든 것이 하나의 큰 그림 안에서 조화롭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녁 9시쯤 우리는 체육관으로 돌아왔습니다. 학생들끼리 모여서 오늘 경험한 것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대부분이 한국 학교의 시설과 시스템에 놀랐다고 했습니다. 특히 무료 급식 시스템과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의 모습이 강한 인상을 남겼다고 했어요. 제 친한 친구인 제시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1년에 $60,000 넘게 내는데 여기서는 이런 시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니 신기해. 다른 친구인 마이클도 비슷한 반응을 보였어요. 우리 학교보다 어떤 면에서는 더 좋은 것 같은데? 저 역시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물론 우리 학교의 전통과 명성, 그리고 대학 진학률 등은 여전히 자랑스러운 부분이었어요. 하지만 실제 교육 환경이나 학생들의 학습 분위기를 보면 이곳이 결코 뒤지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밤 10시가 되자 소등 시간이었습니다. 교감 선생님께서 와서 내일 일정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주셨어요. 아침 7시에 기상해서 아침 식사를 한 후 일본 항공편 상황을 확인해 보자고 하셨습니다. 만약 계속 연기된다면 하루 더 머물면서 한국 문화를 체험해 볼 수도 있다고 제안해 주셨어요. 불이 꺼지고 나서도 학생들은 한동안 속삭이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하루 경험한 것들이 너무 새롭고 충격적이었거든요. 예상했던 일본 여행과는 완전히 다른 시작이었지만 어떤 면에서는 더 의미 있는 경험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되돌아봤습니다. 아침에 보스턴을 출발할 때만 해도 일본의 전통 문화를 체험하는 것이 이번 여행의 목적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한국의 현대 교육 시스템을 직접 경험하게 되면서 전혀 예상치 못한 배움을 얻고 있었습니다. 이곳에서의 하룻밤이 우리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그때는 아직 몰랐습니다. 단순히 잠시 머무르는 곳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내일 아침에 경험하게 될 일들이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바꾸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다음 날 아침 7시 기상방송이 울렸습니다. 체육관에서 잠을 잔 것 치고는 생각보다 개운했어요. 한국 학교의 시설 관리가 얼마나 체계적인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환기 시설도 잘 되어 있었고 온도 조절도 적절했거든요. 세면을 마치고 급식실로 향했습니다. 아침 식사 시간이 7시 30분부터라고 안내받았어요. 급식실에 도착하니 이미 몇몇 한국 학생들이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식사 모습을 보면서 또 한 번 놀랐어요. 조용하고 질서정연하게 식사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배식을 받으러 줄을 섰는데 급식 조리원분들이 친절하게 음식을 담아주셨어요. 아침 메뉴는 밥과 미역국, 계란찜, 김 그리고 멸치볶음이었습니다. 어제 저녁과 마찬가지로 영양 균형을 고려한 구성이었어요. 식사를 하면서 급식 조리원분께 몇 가지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영어를 조금 하실 수 있는 분이 계셔서 대화가 가능했어요. 가장 먼저 물어본 건 급식비였습니다. 정말로 학생들이 돈을 내지 않는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조리원분의 답변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정말로 무료라고 하셨어요. 한국에서는 의무 교육 과정에 있는 모든 학생에게 무료로 급식을 제공한다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가능한 일이라고 했어요. 더 구체적인 내용을 문의했을 때 학생 1인당 하루 급식비는 약 4,000원 정도라고 하셨어요. 미국 달러로 계산하면 약 3달러 정도였습니다. 브룩라인 아카데미에서 점심 한 끼에 15달러를 내는 것과 비교하면 5분의 1 수준이었어요. 더욱 놀라운 건 메뉴의 다양성과 영양성이었습니다. 조리원분께서 일주일 식단표를 보여주셨는데 매일 다른 메뉴로 구성되어 있었어요. 월요일에는 불고기와 된장찌개, 화요일에는 생선구이와 김치찌개, 이런 식으로 반복되지 않게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영양사가 직접 메뉴를 짠다는 설명도 인상 깊었어요. 단순히 배불리 먹이는 것이 아니라 성장기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영양소를 과학적으로 계산해서 식단을 구성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칼로리, 단백질, 비타민, 무기질 등을 모두 고려한다고 하셨어요. 식사 중에 밀러 선생님께서 오셔서 일본 항공편 상황을 알려주셨습니다. 여전히 기상 악화로 운항이 중단된 상태였고 최소 오늘 하루는 더 기다려야 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선생님의 표정이 어제와는 달랐습니다. 오히려 이 상황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시는 것 같았어요. 선생님께서는 이런 기회도 흔치 않으니까 한국 교육 시스템을 더 자세히 관찰해 보는 것도 좋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도 어제 하루 경험한 것들이 상당한 충격이었던 모양이에요. 특히 무료 급식 시스템에 대해서는 미국으로 돌아가서 동료 교사들과 공유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아침 식사 후 우리는 한국 학생들의 등교 시간을 관찰할 기회가 있었어요. 오전 8시부터 학생들이 하나둘 학교에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교복을 입은 학생들이 질서정연하게 교실로 향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특히 놀라웠던 건 학생들의 아침 식사 비율이었습니다. 급식실로 오는 학생들을 보니 상당수가 아침을 먹으러 오는 것 같았어요. 미국에서는 아침을 거르는 학생들이 많은데 여기서는 무료로 제공되는 영양가 있는 아침 식사를 챙겨 먹는 문화가 자리 잡혀 있었습니다. 한국 학생 몇 명과 대화할 기회도 있었어요. 영어를 잘하는 학생이 통역을 해주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급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어봤더니 대부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원래부터 무료였는지 궁금해서 물었더니 한 학생이 설명해줬습니다. 예전에는 급식비를 내던 시절도 있었지만 몇 년 전부터 완전 무료가 되었다고 들었다는 것이었어요. 부모님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게 되어서 좋아하신다고 하는 이야기도 전해 들었다고 했습니다. 이 말을 들으면서 저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브룩라인 아카데미에서는 월 급식비만 300달러가 넘어요. 한 학기면 1,500달러 정도 되죠. 1년이면 3,000달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보다 훨씬 영양가 있고 다양한 식사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었어요. 점심시간에는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급식실이 학생들로 가득 찼는데 모든 학생이 같은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경제적 배경에 상관없이 모든 학생이 동등하게 영양가 있는 식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점심 메뉴는 비빔밥과 어묵국, 나물 몇 가지였어요.
색깔도 예쁘고 맛도 좋았습니다. 무엇보다 학생들이 음식을 남기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잔반 처리에 대한 교육도 잘 되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식사 후 설거지도 학생들이 직접 했어요. 자신의 식판과 수저를 씻어서 정해진 곳에 정리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이것도 교육의 일환이라고 생각됐어요. 음식에 대한 감사함과 책임감을 기르는 과정인 것 같았습니다. 오후에는 영양교사와 면담할 기회가 있었어요. 영어가 유창하신 분이셨는데 한국의 급식 시스템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건 교육 평등에 대한 철학이었어요. 모든 아이들이 경제적 배경에 상관없이 좋은 음식을 먹을 권리가 있다고 설명하셨습니다. 급식은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교육의 일부라는 말씀도 새로웠어요. 올바른 식습관 형성, 영양 교육, 그리고 공동체 의식 함양까지 모든 것이 급식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자 우리 학생들 사이에서 진지한 토론이 시작되었습니다. 1년에 6만 달러 넘게 내는데 정작 급식비는 따로 또 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어요. 여기서는 공립학교에서 이렇게 좋은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는 비교도 이루어졌습니다. 제 친구 에밀리는 부모님들이 내는 세금으로는 뭐가 만들어지는 건지 의문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는 세금으로 모든 학생의 급식을 지원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말이에요. 다른 친구들도 비슷한 의문을 표했어요. 그날 저녁, 저는 급식 시스템을 넘어서 교육 철학의 차이에 대해 깊이 생각해 봤습니다. 한국에서는 교육을 공공재로 보고 모든 학생에게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어요. 반면 미국에서는 교육이 어느 정도 상품화되어 있고 경제력에 따른 차이를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분위기였습니다. 이 하루의 경험은 우리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주었어요. 교육이란 무엇인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어떻게 운영되어야 하는가? 단순한 급식 시스템의 차이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가치관과 철학의 차이였던 것입니다. 셋째 날 아침, 우리는 자연스럽게 브룩라인 아카데미와 이곳을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제까지는 단순히 새로운 경험에 놀라는 정도였는데, 이제는 더 체계적으로 차이점들을 분석하게 되었어요. 특히 학생회장인 저로서는 두 학교의 운영 방식을 객관적으로 비교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건 시설 관리의 차이였어요. 브룩라인 아카데미는 1892년에 설립된 역사 있는 학교로 고풍스러운 건물들이 캠퍼스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래된 건물의 특성상 시설 유지 보수에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고 일부 시설은 낡아서 불편한 점들이 있었어요. 반면 이곳의 시설은 비교적 최근에 건설된 것 같았지만 유지관리 상태가 놀라울 정도로 좋았습니다. 복도는 항상 깨끗했고 교실의 책상과 의자들은 모두 같은 높이로 맞춰져 있었어요. 화장실도 깨끗하게 관리되고 있었고 휴지나 비누 같은 기본적인 소모품들이 항상 비치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학교에서는 이런 소모품들조차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특히 화장실 휴지가 떨어지면 며칠씩 방치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여기서는 그런 일이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더 놀라운 건 청소 시스템이었어요. 우리 학교는 전문 청소업체에서 관리하는데 비용 절약을 위해 주 3회만 청소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목요일이나 금요일 오후가 되면 복도나 교실이 상당히 지저분해지는 경우가 많았어요. 하지만 이곳에서는 학생들이 직접 청소에 참여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매일 방과 후 15분씩 교실과 복도를 청소하는 시간이 있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학생들에게 청소를 시키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 들었는데 생각해보니 이것도 교육의 일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신이 사용하는 공간에 대한 책임감을 기르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 의식을 배우는 과정이었거든요. 우리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공간을 더럽히면 누군가가 치워줄 것이라고 당연하게 생각하는 분위기였는데 여기서는 학생들 스스로 관리하는 문화가 자리 잡혀 있었습니다. 수업 시스템도 차이가 있었어요. 우리는 한국어를 전혀 모르니까 수업에 직접 참여할 수는 없었지만 교실 뒤에서 관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한국 학생들의 수업 태도가 매우 집중적이었어요. 브룩라인 아카데미에서는 학생들이 수업 중에 자유롭게 질문하고 토론하는 분위기입니다. 이것이 창의성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때로는 수업이 산만해지거나 진도가 늦어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한국 학생들은 더 체계적으로 수업에 참여하는 것 같았어요. 선생님의 설명을 집중해서 듣고 노트 필기도 매우 꼼꼼하게 했습니다. 질문이 있을 때는 손을 들고 차례를 기다린 다음 정중하게 물어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점심시간 이후에는 도서관을 더 자세히 둘러볼 수 있었습니다. 브룩라인 아카데미의 도서관도 상당한 규모였지만 주로 과제나 프로젝트를 위한 자료 검색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학생들이 여가 시간에 독서를 즐기기 위해 도서관에 오는 경우는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곳 도서관에서는 점심시간과 방과 후에도 많은 학생들이 책을 읽고 있었어요. 소설, 역사책, 과학책 등 다양한 분야의 책들을 읽는 학생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조용하고 집중된 분위기에서 진짜 독서를 즐기고 있다는 느낌이 강했어요. 도서관 사서 선생님과 간단한 대화를 나눌 기회도 있었습니다. 학생들의 독서량이 상당히 많다고 하셨어요. 한 달에 평균 3, 4권 정도의 책을 읽는다고 했는데 이는 우리 학교 학생들보다 훨씬 많은 수준이었습니다. 오후에는 동아리 활동을 관찰할 수 있었어요. 축구부, 농구부 같은 체육 동아리부터 과학실험, 토론, 연극 등 다양한 활동들이 있었습니다. 놀라웠던 건 모든 동아리 활동이 무료였다는 점이에요. 브룩라인 아카데미에서는 특별 활동이나 동아리 참여에 별도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체육 활동은 장비비나 코치비를 따로 내야 했고, 과학 실험이나 예술 활동도 재료비를 개별 부담해야 했어요. 연간 수백 달러씩 추가로 지출하는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학교에서 모든 활동에 필요한 장비와 재료를 제공했어요. 축구부는 공과 유니폼을, 과학 실험 동아리는 실험 재료를, 연극부는 의상과 소품을 학교에서 지원받고 있었습니다. 경제적 부담 없이 학생들이 자신의 관심사를 자유롭게 탐구할 수 있는 환경이었어요. 이런 차이점들을 보면서 저는 근본적인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브룩라인 아카데미 학생 한 명이 1년간 지불하는 총 비용은 학비 6만 3천 달러의 급식비, 동아리비, 교재비 등을 합치면 8만 달러가 넘어요. 한국 돈으로 1억 원 이상입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그보다 훨씬 적은 비용으로 비슷하거나 때로는 더 나은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어요. 물론 교육 내용이나 방식에서 차이는 있겠지만 기본적인 교육 인프라나 학습 환경 면에서는 결코 뒤지지 않았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교육에 대한 접근 방식이었어요. 미국에서는 교육을 일종의 상품으로 보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더 좋은 교육을 받으려면 더 많은 돈을 지불해야 한다는 생각이 당연시되고 있었어요. 반면 한국에서는 교육을 공공재로 보는 관점이 더 강한 것 같았습니다. 모든 학생이 경제적 배경에 상관없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급식, 동아리, 기본 학용품까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시스템을 만든 것이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에 우리 학생들과 이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대부분의 친구들이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지불하는 높은 교육비가 정말 그만한 가치를 제공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제 친구 알렉스의 말이었어요. 그는 부모님이 변호사와 의사여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편이었는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가정은 교육비를 감당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가정의 아이들은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했어요. 미국에서는 좋은 교육을 받기 위해 부모들이 감당해야 하는 경제적 부담이 너무 크다는 것이었습니다. 반면 여기서는 부모의 경제력에 상관없이 모든 아이들이 동등한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구조였어요. 물론 한국의 교육 시스템이 완벽하다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경쟁이 치열하다는 이야기도 들었고 입시 압박도 상당하다고 했어요. 하지만 적어도 교육 기회의 평등성 면에서는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이 경험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깊이 생각해 봤습니다. 단순히 다른 나라의 교육 시스템을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당연하게 여겨온 기준들을 다시 검토해 보는 기회였어요. 교육이란 무엇인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어떻게 운영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 여행이 끝나고 미국으로 돌아가면 이런 경험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도 고민이 되었어요. 셋째 날 저녁 학교 측에서 특별한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한국 사회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서울 시내를 둘러볼 기회를 마련해 주신 것이었어요. 물론 안전을 위해 교사들이 동행하고 단체로 움직이는 조건이었지만 저희에게는 소중한 경험이 될 것 같았습니다. 오후 7시경, 우리는 학교를 출발해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으로 향했습니다. 한국의 대중교통 시스템을 직접 체험해 보는 것도 이번 여행의 목적 중 하나가 되었어요. 지하철역에 도착했을 때 가장 먼저 놀란 건 시설의 현대성과 청결함이었습니다. 보스턴의 지하철도 나름 잘 발달되어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곳의 시설은 그보다 훨씬 깨끗하고 체계적이었어요. 바닥은 반짝반짝하게 닦여 있었고 안내 표지판들도 명확하게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영어 안내가 함께 제공되어서 외국인들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되어 있었어요. 개찰구를 통과하는 시스템도 인상적이었습니다. 교통카드를 터치하는 방식인데 매우 빠르고 효율적이었어요. 보스턴에서는 때때로 개찰구가 고장나서 줄이 길어지는 경우가 있었는데 여기서는 그런 문제를 전혀 볼 수 없었습니다. 지하철을 기다리는 동안 승강장의 분위기를 관찰했습니다. 저녁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질서정연했어요.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고 전철이 도착하면 내리는 사람들을 먼저 기다린 다음 탑승하는 모습이 자연스러웠습니다. 전철 안에서도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어요. 대부분의 승객들이 조용히 있거나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는 대중교통 안에서 큰 소리로 전화하는 사람들을 종종 볼 수 있는데 여기서는 그런 모습을 전혀 찾을 수 없었어요. 전화를 받는 사람도 매우 작은 소리로 짧게 통화를 마치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학생들의 모습이었어요. 우리와 비슷한 나이로 보이는 학생들이 혼자서 또는 친구들과 함께 지하철을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보스턴에서는 밤 시간에 미성년자가 혼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을 부모들이 꺼리는 경우가 많았는데 여기서는 그런 우려 없이 자유롭게 이동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목적지는 명동이라는 곳이었습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쇼핑가라고 했는데 지하철에서 내려 지상으로 올라왔을 때의 광경은 정말 장관이었어요. 네온 사인과 간판들이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거리를 오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혼잡함 속에서도 질서가 있었어요. 보행자들은 정해진 보도를 이용했고 신호등을 잘 지켰습니다. 보스턴 다운타운과 비교해봐도 훨씬 안전하고 깔끔한 느낌이었어요. 무엇보다 길거리에 쓰레기가 거의 없다는 점이 놀라웠습니다. 우리를 안내해 주신 교감 선생님께서 한국의 치안 상황에 대해 설명해 주셨습니다. 서울은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안전한 도시 중 하나라고 하셨어요. 특히 밤에도 여성이나 학생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환경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실제로 거리를 걸으면서 그 말을 실감할 수 있었어요. 경찰관들이 곳곳에 순찰을 하고 있었고 CCTV도 많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감시받는다는 느낌보다는 보호받는다는 느낌이 더 강했어요. 더 놀라운 건 편의점이나 상점들이 매우 늦은 시간까지 영업한다는 것이었습니다. 24시간 운영하는 편의점도 많았고 음식점들도 밤 늦게까지 문을 열고 있었어요. 이는 그만큼 치안이 안정되어 있다는 증거라고 생각됐습니다. 보스턴에서는 해가 지면 대부분의 상점들이 문을 닫아요. 특히 다운타운 지역은 밤에 다니기 위험한 곳들이 많았거든요. 하지만 여기서는 밤 10시가 넘은 시간에도 많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거리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한 가지 더 인상적이었던 건 대중교통의 운행 시간이었어요. 지하철이 자정까지 운행된다고 했는데 이는 밤늦게 활동하는 사람들을 위한 배려였습니다. 보스턴에서는 지하철이 오후 12시 30분에 운행을 중단해서 밤늦게 이동할 때 택시를 이용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버스 시스템도 잘 발달되어 있었습니다. 버스 정류장마다 실시간으로 버스 도착 시간을 알려주는 전광판이 설치되어 있었어요. 몇 분 후에 버스가 올지 정확히 알 수 있어서 기다리는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명동에서 쇼핑을 하면서 또 다른 문화적 차이를 경험했습니다. 상점 직원들이 매우 친절하고 정중했어요. 우리가 외국인이라는 것을 알고도 차별하지 않고 똑같이 대해주었습니다. 일부 직원들은 간단한 영어로 제품을 설명해 주기도 했어요. 가격 체계도 투명했습니다. 대부분의 상품에 정가가 명시되어 있었고 흥정하는 문화는 없어 보였어요. 보스턴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여기서는 더 체계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밤 9시쯤 우리는 한 카페에서 휴식을 취했습니다. 24시간 영업하는 카페였는데 밤늦은 시간에도 학생들이나 직장인들이 공부하거나 일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특히 학생들이 그룹 스터디를 하거나 개인적으로 공부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한국 사회의 특징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교육에 대한 열정이 높고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문화가 자리 잡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동시에 그런 활동을 지원하는 사회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었어요. 카페에서 나와 지하철역으로 향하는 길에 또 하나의 놀라운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고등학생으로 보이는 여학생이 혼자서 지하철을 타고 집에 가는 모습이었어요. 밤 10시가 넘은 시간이었는데도 전혀 위험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를 보면서 미국과의 차이를 실감했어요. 보스턴에서는 부모들이 밤늦게 미성년자가 혼자 다니는 것을 매우 걱정합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그런 우려 없이 학생들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었어요. 물론 이것이 단순히 치안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사회 전체의 시스템과 문화, 그리고 시민의식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여겨졌어요. CCTV 시스템, 경찰 순찰, 대중교통 네트워크, 그리고 시민들의 질서 의식이 모두 합쳐져서 이런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낸 것 같았습니다. 학교로 돌아오는 지하철 안에서 우리 학생들과 오늘 경험한 것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대부분이 한국 사회의 안전성과 편의성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했어요. 특히 대중교통 시스템의 효율성과 24시간 운영되는 상업시설들에 놀랐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학교에 도착한 시간은 밤 11시였습니다. 3시간 정도의 짧은 외출이었지만 우리에게는 한국 사회를 이해하는 소중한 경험이 되었어요. 특히 시스템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 시스템이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좋은 사회란 단순히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사회가 아니라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진 사회라는 것을 말이에요. 넷째 날 아침 밀러 선생님께서 중요한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일본 기상청에서 발표한 최신 기상 정보에 따르면 폭설의 영향이 예상보다 오래 지속될 것 같다는 내용이었어요. 도쿄와 오사카 지역의 공항들이 최소 3일은 더 운항을 중단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학생들의 반응은 예상외였어요. 처음 한국에 도착했을 때만 해도 대부분이 하루빨리 일본으로 가고 싶어 했었는데 이제는 오히려 안도하는 표정을 짓는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지난 3일간의 경험이 우리의 관점을 완전히 바꿔놓았기 때문이었어요. 아침 식사 후 학생의 임원들끼리 비공식적인 회의를 가졌습니다. 부회장인 제시카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일본에 가는 것보다 여기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습니다. 다른 임원들도 비슷한 의견이었어요. 우리는 지난 3일간 경험한 것들을 정리해봤습니다. 무료 급식 시스템, 체계적인 교육 인프라, 안전한 사회 환경, 효율적인 대중교통 등 모든 것이 새로웠고 의미가 있었어요. 반면 원래 계획했던 일본 여행은 주로 관광지 방문과 쇼핑이 중심이었습니다. 물론 일본의 전통 문화를 체험하는 것도 의미가 있었겠지만 한국에서의 경험은 그것과는 다른 차원의 학습이었어요. 우리가 당연하게 여겨온 교육 시스템과 사회 구조에 대해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해 볼 기회를 얻었거든요. 학생의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전체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해 보기로 했습니다. 공식적인 투표는 아니었지만 비공식적으로 각자의 생각을 들어봤어요. 47명 중 약 35명 정도가 한국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을 선호한다고 답했습니다. 남은 12명의 학생들도 일본을 꼭 가야 한다고 주장하지는 않았어요. 다만 원래 계획대로 진행하는 것이 맞지 않겠냐는 정도의 의견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한국에서의 경험이 매우 의미 있다는 점에는 동의했어요. 가장 설득력 있는 의견은 마이클이 제시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우리가 여행에서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고 했어요. 단순한 문화체험이라면 일본도 좋겠지만 교육적 가치를 고려한다면 한국에서의 경험이 훨씬 깊이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지난 며칠간 경험한 것들을 돌아보면
이는 단순한 관광이 아니라 사회학적 연구에 가까웠어요. 미국과 한국의 교육 시스템, 사회 인프라, 문화적 차이점들을 직접 체험하면서 비교 분석할 수 있었거든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한국 교육청에서 제안해준 추가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우리가 더 머물 의향이 있다면 다른 학교들도 방문해 볼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하셨어요. 일반계 고등학교뿐만 아니라 특성화 고등학교나 국제학교도 견학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한국의 대학교 캠퍼스 투어도 가능하다고 했어요.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같은 명문 대학들을 직접 방문해서 한국의 고등교육 시스템도 관찰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이는 대학 진학을 앞둔 우리에게 매우 소중한 경험이 될 것 같았어요. 오후에 밀러 선생님과 다른 인솔 교사들이 회의를 가졌습니다. 학생들의 의견을 전달하고 일정 변경의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신 것 같았어요. 약 1시간 후 선생님께서 우리를 불러 모으셨습니다. 선생님께서는 학생들의 의견을 충분히 이해한다고 하셨어요. 교육자로서도 이런 경험이 매우 소중하다고 생각하신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학교 측과 협의해서 일정을 변경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첫째, 항공편과 숙박 예약 변경에 따른 추가 비용 문제였어요. 둘째, 부모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셋째, 보험이나 안전 관련 문제들도 재검토해야 했어요. 이런 실질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 같았지만 학생들의 열의는 식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런 어려움들을 극복해서라도 한국에서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싶다는 의지가 강해졌어요. 저녁 시간에 우리는 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봤습니다. 일본 여행을 완전히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을 단축하고 한국에서의 체류 기간을 늘리는 방향으로 조정하자는 의견이 나왔어요. 예를 들어 원래 8박 9일 중 6박은 일본, 2박은 한국으로 계획했던 것을 4박은 일본, 4박은 한국으로 바꾸는 식으로 말이에요. 하지만 더 논의를 거듭한 결과 더 과감한 결정에 이르렀습니다. 일본 항공편이 정상화되더라도 한국에서의 프로그램을 우선적으로 진행하고 시간이 남으면 일본을 짧게 방문하거나 아예 다음 기회로 미루자는 것이었어요. 이 결정이 단순한 호기심이나 일시적인 흥미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3일간 진짜 교육이 무엇인지, 사회가 어떻게 운영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들을 갖게 되었어요.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시간과 더 깊이 있는 관찰이 필요했습니다. 특히 저를 포함한 학생의 임원들은 이번 경험을 학교로 돌아가서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도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브룩라인 아카데미의 교육 시스템을 개선하는데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적용할 수 있을지, 학생의 차원에서 어떤 제안을 할 수 있을지 논의했습니다. 밤늦게까지 이어진 토론 끝에 우리는 명확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이번 여행의 목적을 재정의하자는 것이었어요. 원래는 일본의 전통 문화 체험이 목적이었지만 이제는 한국의 현대 교육 시스템과 사회 구조를 심층적으로 연구하는 것으로 바꾸자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리의 결정을 공식적으로 밀러 선생님께 전달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학생들의 진지한 태도에 감동하셨다고 하시면서 학교 측과 부모들께 상황을 설명하고 동의를 구해보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이는 단순한 일정 변경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선택이었습니다. 예정된 계획을 포기하고 예상치 못한 기회를 선택하는 용기, 그리고 진짜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배운 순간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이 결정이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했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더 이상 예전과 같은 관점으로 교육과 사회를 바라볼 수 없게 되었다는 점이었어요. 이 변화가 우리의 미래에 어떤 의미를 가져다 줄지 기대되면서도 두려웠습니다. 여행이 끝나고 보스턴으로 돌아온 지 이제 3개월이 지났습니다. 결국 우리는 한국에서 6박 7일을 보내고 일본에는 단 2박 3일만 머물렀어요. 처음 계획과는 완전히 반대가 된 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이 선택을 후회하지 않고 있어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3일간은 정말 충실했습니다. 서울 시내 다른 고등학교 2곳을 더 방문했고 서울대학교와 연세대학교 캠퍼스 투어도 했어요. 특성화 고등학교에서는 직업 교육 시스템을 관찰할 수 있었고
국제학교에서는 한국과 서구 교육 방식이 어떻게 접목되는지도 볼 수 있었습니다. 매번 새로운 발견이 있었어요. 무료 급식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 도서관과 체육시설의 무료 개방, 대학 교육의 상대적 저비용 등 모든 것이 교육의 공공성을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었거든요. 일본에서의 마지막 이틀은 예정대로 교토와 도쿄의 문화재를 둘러봤지만 우리의 관심은 다른 곳에 있었어요. 관광지를 보면서도 한국에서 경험한 것들과 비교하게 되었고 각국의 사회 시스템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은 이 경험을 정리하는 것이었어요. 저는 학생회장으로서 이번 여행 보고서를 작성해야 했는데 단순한 일정 요약이 아니라 우리가 목격한 교육 시스템의 차이점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했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놀라웠던 건 숫자들이었어요. 브룩라인 아카데미 학생 한 명이 1년간 지불하는 총 교육비는 약 8만 5천 달러였습니다. 여기에는 학비, 급식비, 교재비, 동아리 활동비, 기타 학교 관련 비용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었어요. 반면 한국에서 만난 고등학생들은 공립학교 기준으로 연간 교육비가 거의 들지 않았습니다. 급식비, 교재비, 기본적인 교육활동비는 모두 정부에서 지원되었거든요. 사립학교라 하더라도 우리가 지불하는 금액의 10분의 1 수준이었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비용이 아니라 철학의 차이였습니다. 한국에서는 교육을 모든 시민의 기본권으로 보고 국가와 사회가 이를 보장해야 한다는 관점이 뚜렷했어요. 미국에서는 교육을 개인의 투자로 보는 경향이 강했고 더 좋은 교육을 위해서는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겨지고 있었습니다. 보고서가 완성된 후 학교 측에서는 이를 학교 웹사이트와 뉴스레터에 게재했습니다. 동시에 지역교육위원회와 학부모회에도 공유되었어요. 반응은 예상보다 훨씬 컸습니다. 가장 먼저 연락을 취한 건 보스턴 글로브 지역 교육 담당 기자였어요. 한 사립학교 학생들이 일본 대신 한국을 선택한 이유와 그들이 발견한 교육 시스템의 차이점에 대해 기사로 다루고 싶다고 했습니다. 인터뷰는 2시간 정도 진행되었고 일주일 후 상당한 분량의 기사가 게재되었어요. 기사가 나간 후 여러 방면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다른 사립학교 학부모들, 공립학교 교사들, 교육정책 연구자들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우리의 경험에 관심을 보였어요. 일부는 동의하는 반응이었고 일부는 비판적인 시각이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반응은 매사추세츠주 교육청 관계자의 연락이었어요. 우리가 관찰한 한국의 교육 시스템 중에서 미국에 적용 가능한 부분들이 있는지 의견을 듣고 싶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특히 무료 급식 제도의 확대 방안에 대해 관심을 표했어요. 하지만 모든 반응이 긍정적이지는 않았습니다. 일부 학부모들은 우리가 미국 교육 시스템을 폄하하고 있다고 비판했어요. 또 다른 일부는 한국의 경쟁적인 교육, 문화나 사교육 문제는 언급하지 않고 장점만 부각시켰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이런 비판들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한국에서 본 것은 전체 교육 시스템의 일부분이었고 짧은 기간의 관찰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목격한 차이점들이 의미 없어지는 건 아니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경험이 우리 학생들에게 미친 영향이었어요. 돌아온 후 우리 학교 학생회에서는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여러 가지 제안들을 만들었습니다. 급식비 지원 확대, 도서관 운영 시간 연장, 동아리 활동비 지원 등의 내용이었어요. 물론 사립학교의 구조상 당장 실현하기 어려운 제안들이 많았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학생들이 교육 환경에 대해 능동적으로 생각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주어진 환경을 당연하게 받아들였는데 이제는 더 나은 방향을 고민하게 되었어요. 제 개인적으로도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대학 진학을 앞둔 상황에서 전공 선택에 대한 관점이 달라졌어요. 원래는 비즈니스나 경제학을 전공할 계획이었는데 이제는 교육정책이나 공공정책 분야에 관심이 생겼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교육대학원의 입학 설명회에 참석했을 때 한국에서의 경험을 소개했더니 교수들이 상당한 관심을 보였어요. 특히 비교 교육학 분야에서 이런 경험이 연구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조언도 받았습니다. 브룩라인 아카데미에서는 이번 경험을 바탕으로 내년 수학여행 계획을 수정하기로 했어요.
단순한 관광이나 문화 체험보다는 교육적 의미가 있는 프로그램을 우선시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또한 다른 국가의 교육 시스템을 비교 관찰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만들기로 했어요. 지금 돌아보면 그 폭설이 우리에게는 축복이었던 것 같습니다. 만약 계획대로 일본에 도착했다면 우리는 예정된 관광 일정을 소화하고 돌아왔을 거예요. 분명 즐겁고 의미 있는 경험이었겠지만 지금과 같은 깊이 있는 성찰은 없었을 것입니다. 예상치 못한 변수가 우리의 관점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교육이란 무엇인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어떻게 운영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런 질문들은 앞으로 우리의 삶과 진로 선택에 계속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무엇보다 소중한 것은 세상을 보는 시각이 넓어졌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겨온 것들이 실제로는 여러 가지 선택 중 하나일 뿐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다른 방식도 가능하고 때로는 그것이 더 나을 수도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 하룻밤 한국의 고등학교 급식실에서 시작된 충격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멈춰선 비행기가 우리를 이끈 곳에서 우리는 예상치 못한 보물을 찾았어요. 그것은 금이나 은이 아니라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가능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몫이라는 깨달음이었어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